이 글을 쓰는 것이 쉽지 않다. 가족사를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특히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하니 마음이 무겁다. 하지만 혹시나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용기를 내어 써본다. 나는 현재 45세 세 남매 중 막내다. 위로 오빠와 언니가 있고 우리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나름 성공한 편이다. 오빠는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언니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 나는 IT 회사를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다. 우리 삼남매가 모두 자수성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우리 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여자 문제로 어머니를 힘들게 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기억하는 것만 해도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울고 있던 모습을 여러 번 봤다. 그때는 어린 나이라 정확히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외도 때문이었던 것 같다. 아버지는 원래 성격이 사교적이고 술을 좋아하는 편이었다. 그런 성격 탓인지 직업도 영업 쪽 일을 했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여자들이 많았다. 어머니는 전형적인 내조하는 여성이셨는데 아버지의 그런 행동들을 알면서도 참고 견뎌내셨다. 중학교 때였던 것 같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큰 싸움을 하신 적이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의 바람기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당신이 만나는 여자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받는다며 울부짖으셨다. 그때 아버지는 남자라면 다 그런 거 아니냐며 오히려 화를 내셨다. 그 사건 이후로 우리 집 분위기는 늘 무겁고 어두웠다. 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아버지는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우리 삼남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면서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말자고 다짐했다.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은 것은 내가 대학교 3학년 때였다. 위암이었는데 이미 3기로 진행된 상태였다. 그때부터 우리 삼남매는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오빠는 회사를 그만두고 언니는 사법고시 준비를 중단했고 나는 휴학을 했다. 아버지도 처음에는 어머니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다. 병원비도 대주고 가끔은 병원에 와서 어머니를 돌봐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어머니가 항암 치료로 고생하고 있는데도 아버지는 여전히 밤늦게 들어오고 술 냄새를 풍기며 집에 왔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도 한마디 불평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우리에게 아버지도 힘드실 거야. 이해해드려라고 하셨다. 그런 어머니가 너무 안쓰럽고 답답했다. 어머니는 2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결국 돌아가셨다. 임종 직전에 우리 삼남매를 불러놓고 아버지 혼자 두지 마라. 그래도 너희 아버지다라고 하셨다. 그때 어머니의 그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더욱 방종해졌다. 그전에는 그래도 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했다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여자들과 만나기 시작했다. 49제가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새로운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 노래방에서 만난 여자, 술집에서 만난 여자, 심지어 어머니 병원에서 만난 간병인까지. 아버지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뻔뻔해졌다. 우리 삼남매는 아버지의 그런 행동이 너무 보기 싫었지만 어머니의 유언 때문에 차마 강하게 말할 수 없었다. 그저 아버지 조금만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의 그런 반응을 오히려 허락으로 받아들였나 보다. 점점 더 당당하게 여자들과 만나기 시작했고 심지어 집에 데려오기도 했다. 어머니의 유품이 그대로 있는 집에 다른 여자를 데려오는 아버지를 보면서 정말 화가 났지만 그래도 참았다. 그래도 살아봐야 얼마나 사시겠나.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삼남매는 나름대로 합리화를 했다. 그래도 아버지도 외로우실 거야. 이제 연세도 많으시니까 살아봐야 얼마나 사시겠어. 어머니도 하늘에서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참았다.
사실 아버지가 그때 60대 중반이었는데 요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순진한 생각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행동을 묵인했다. 아니, 묵인을 넘어서 아버지가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주기도 했다.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고 아버지가 여자들과 만날 때 쓰는 돈도 우리가 대주었다. 그때는 아버지의 마지막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현재의 새어머니를 만난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였다. 처음에는 다른 여자들과 별다를 바 없는 만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아버지가 그 여자 이야기를 자주 했고 만나는 횟수도 늘어났다. 처음에 그 여자에 대해 들었을 때는 정말 어이가 없었다. 나와 동갑이라고 했다. 아버지와는 무려 28살 차이였다. 나이 차이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여자의 직업이었다. 오랫동안 호프집에서 일했다고 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또 일시적으로 빠져있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여자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이혼한 상태였고 아이가 3명이나 있었다. 아버지가 그 여자와 만나기 시작한 지 몇 개월 후 아버지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다. 평소보다 돈을 더 많이 쓰기 시작했고 옷차림도 신경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여자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이 반짝였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니까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돈을 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작은 액수였다.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50만 원, 100만 원 정도 주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액수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아이들 학비가 필요하다, 아픈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 등등 온갖 이유로 돈을 요구했다. 그때까지도 우리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그 정도 돈은 충분히 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3남매가 모두 성공한 덕분에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매달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고 필요할 때마다 추가로 드리기도 했다. 아버지가 그 여자와 만난 지 1년쯤 되었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준 돈이 무려 3천만 원이 넘는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1년 사이의 말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우연이었다. 아버지가 병원에 가시게 되어서 내가 따라갔는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통장을 보게 되었다. 평소에 아버지 통장에는 우리가 드리는 용돈 때문에 항상 여유가 있었는데 그날 보니 거의 바닥이 나 있었다. 이상해서 아버지께 물어보니 그제야 그 여자에게 돈을 얼마나 줬는지 이야기하셨다. 처음에는 500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자세히 물어보니 3천만 원이 넘었다. 그것도 아버지가 기억하는 것만 그 정도였다. 나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다.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속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여자도 힘든 사정이 있다며 오히려 그 여자를 감싸셨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아버지가 폭탄 선언을 했다. 그 여자와 재혼하겠다는 것이었다. 우리 3남매는 모두 모여서 아버지와 긴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 그분과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나요? 나이가 뭐 중요하냐? 서로 마음이 맞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분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만나는 건가요? 무슨 말이냐? 그 여자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완전히 그 여자에게 빠져 있었다. 우리가 뭘 말해도 듣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들이 아버지 행복을 방해하는 거냐며 화를 내셨다. 그때 오빠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아버지, 그 여자가 아버지 돈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헛소리냐. 그 여자가 돈 때문에 나를 만나는 게 아니야.
그럼 지금까지 3천만 원 넘게 준 건 뭡니까? 그건 그 여자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어서 도와준 거야. 아버지는 끝까지 그 여자를 믿고 있었다.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었다. 결국 아버지는 너희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결혼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여자가 아버지와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는 분명했다. 아버지가 돈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버지는 그 여자에게 자신이 부유하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다. 고급 승용차도 사주고 비싼 옷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면서 자신의 경제력을 과시했다. 그 여자는 아버지가 정말 부자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버지와 결혼하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여자는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돈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 자신이 부자여서가 아니라 우리 삼남매가 벌어서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본인의 재산은 거의 없었다. 젊었을 때부터 사업을 여러 번 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노후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여자는 아버지가 자수성가한 부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버지는 자식들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생활하는 처지였다. 물론 그 여자가 그런 사실을 알 리가 없었다. 우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결국 그 여자와 결혼했다. 결혼식은 작은 규모로 치렀는데 우리 삼남매는 참석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섭섭해하셨지만 우리는 도저히 축하할 수 없었다. 결혼 후 처음 몇 개월은 그 여자가 정말 행복해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도 신혼의 달콤함에 빠져 있었다. 그 여자는 아버지에게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다며 달콤한 말을 했다. 하지만 그 여자의 요구는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다. 자신의 아이들을 위한 학비,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 위한 돈, 자신의 사업을 위한 자금 등등. 그 여자는 아버지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돈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아버지도 그런 요구들을 들어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점점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아무리 돈을 많이 쓴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가 주는 돈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결혼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그 여자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생각했던 것만큼 부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 계기는 그 여자가 아버지에게 1억 원을 요구했을 때였다. 자신의 전 남편이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했다.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마련할 수 없었다.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우리는 거절했다. 그 여자의 거짓말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결국 아버지는 그 여자에게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부자가 아니라 자식들이 벌어서 부양해주고 있다는 것을. 그 여자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충격에 빠졌다. 그 여자의 표정 변화는 정말 드라마틱했다. 평소에 아버지를 보면서 웃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차갑게 말했다.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저한테 한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아니야, 거짓말은 아니고. 당신이 부자라고 했잖아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내가 너무 과장했나 봐. 그 여자는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졌다. 아버지를 보는 눈빛도 달라졌고 말투도 달라졌다. 평소에 여보라고 부르던 것도 아저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 여자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있던 아버지는 힘들어하셨다.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 여자와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다. 나는 처음에는 거절했다. 그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 있겠나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고 결국 만나기로 했다. 그 여자와 만난 곳은 조용한 카페였다. 처음 보는 그 여자는 생각보다 나이가 들어 보였다.
나와 동갑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실제로는 50대 초반처럼 보였다. 오랫동안 호프집에서 일한 흔적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막내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여자는 나를 보면서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나와 동갑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색한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아버지께서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던데요. 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그 여자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다. 당신 아버지가 저를 속였어요. 부자라고 해서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빈털털이잖아요. 그 순간 나는 이 여자의 정체를 완전히 파악했다. 역시 돈 때문에 아버지와 결혼한 것이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돈 때문에 저희 아버지와 결혼하신 거군요. 뭐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아니면 뭔가요? 사랑해서 결혼하신 거예요? 그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이 돈 때문에 결혼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었다. 그 여자는 결국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부자라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서 실망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나는 그 여자에게 조건을 제시했다. 저희 아버지와 계속 결혼 생활을 하고 싶으시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첫째, 더 이상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지 마세요. 둘째, 그쪽 자식들과 저희 아버지는 별개입니다. 그쪽 자식들을 위한 돈은 그쪽이 벌어서 쓰시거나 어머니 전 남편이 해결하세요. 그 여자는 내 말을 듣고 버럭 화를 냈다. 그럼 저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 셋을 혼자 어떻게 키워요? 그건 그쪽이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저희는 그쪽 자식들까지 책임질 의무가 없어요. 저는 이제 당신들 어머니예요. 자식된 도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다. 자신이 돈 때문에 결혼했으면서 자식된 도리를 하라니. 그럼 저희에게 자식된 도리를 요구하시기 전에 그쪽이 먼저 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해주세요. 저희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모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여자는 할 말이 없었다. 자신이 아버지를 돈 때문에 만났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었다. 그 여자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후에 다시 나에게 연락을 했다. 이번에는 다른 전략을 들고 왔다. 저는 이제 당신들의 어머니니까 당신들이 저를 부양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제 아이들도 당신들의 형제자매가 된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다. 자신의 아이들까지 우리가 부양하라는 것이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그쪽 자식들도 저희 형제자매가 되었다고 하시니 어머니 자식들과 저희가 함께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를 동시에 공평하게 부양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내 말을 듣고 갑자기 관심을 보였다. 그럼 얼마나 주실 건가요? 저희 삼남매가 매달 아버지께 드리는 용돈이 300만 원이에요. 그럼 어머니 자식들과 저희가 함께 분담해서 50만 원씩 내는 거예요. 그 여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뭐요? 50만 원이요? 네, 6명이 나눠서 내면 한 명당 50만 원이에요. 공평하지 않나요? 그 여자는 내 말을 듣고 완전히 당황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아이들은 아직 학생인데 어떻게 돈을 내요? 그럼 어머니가 대신 내시면 되죠. 어머니 자식 3명 몫까지 합치면 매달 200만 원만 내시면 돼요. 200만 원을 제가 어떻게 내요? 저는 지금 일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여자는 자신이 한 말의 모순을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의 아이들을 우리 형제자매라고 하면서 정작 그에 따르는 의무는 지기 싫다는 것이었다. 나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저희도 처음부터 우리 아버지를 부양한 건 아니에요.
저희가 각자 성공해서 여유가 생긴 다음에 아버지를 모신 거예요. 그쪽 자식들도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부모님을 모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여자는 내 말을 듣고 완전히 화를 냈다. 카페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당신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래요? 돈 좀 번다고 저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여기 다른 손님들도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들이 저를 이렇게 무시할 권리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나는 정말 창피했다. 이런 여자가 우리 새어머니라니.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무시한 적 없어요. 다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요? 그럼 당신 아버지가 저한테 지금까지 준 돈은 뭐예요? 3천만 원 넘게 줬는데. 그 순간 나는 이 여자의 본성을 완전히 파악했다. 결국 돈 이야기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나는 그 여자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했다. 그 3천만 원 이야기 말씀이세요? 네, 그래요. 그 돈을 저한테 준 건 당신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서 준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그 돈은 제가 보기에는 효도비 같은데요. 그 여자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효도비요?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버지께 절대로 해드릴 수 없는 게 있거든요. 뭐가요? 아버지의 외로움을 달래드리는 거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자로서 느끼는 자존감을 채워드리는 거요. 그 여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런 것들을 해드렸잖아요. 아버지의 외로움도 달래주시고 아버지가 다시 남자로서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대가가 3천만 원이라면 오히려 저렴한 편 아닌가요? 그 여자는 내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당신 지금 저를 뭘로 보는 거예요? 모독할 의도는 전혀 없어요. 다만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받은 그 돈은 그쪽이 아버지에게 준 위로와 사랑의 대가라고 생각해요. 그날 이후로 그 여자와 아버지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다. 집에서도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고 같은 방을 쓰지도 않았다. 그 여자는 마치 하숙생처럼 집에 살고 있었다. 그런 상황이 몇 개월 계속되자 아버지는 또 다른 선택을 했다. 새로운 여자를 만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만났다. 집에 있는 새어머니는 신경도 쓰지 않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정말 어이가 없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또 바람을 피우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다. 집에 있는 새어머니가 완전히 차가워져서 아버지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새어머니도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다. 자신도 아버지를 돈 때문에 만났으면서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 여자는 집에서 점점 더 외톨이가 되었다. 아버지는 밖에서 다른 여자와 만나고 우리 삼남매는 그 여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 여자의 아이들도 아버지와 어색한 관계였다. 그 여자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모양이다.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되었을 때 그 여자가 나에게 다시 연락을 했다. 한 번만 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다.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여자가 간절하게 부탁해서 결국 만나기로 했다. 이번에는 그 여자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였고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아버지는 저한테 관심도 없고 당신들도 저를 인정하지 않고 저는 정말 뭘 위해 여기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여자는 울먹이면서 이야기했다. 하지만 나는 전혀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다.
그럼 처음에 왜 저희 아버지와 결혼하셨어요? 그건 정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사랑해서 결혼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그 여자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결국 고백했다. 솔직히 말하면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저 혼자 아이 셋을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지금은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서 후회하시는 거군요. 나는 그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했다. 이제 그만 집을 나가시는 게 어떨까요? 그쪽도 이 상황이 계속되는 게 힘드시잖아요. 그 여자는 내 말을 듣고 마지막 발악을 했다. 저는 합법적으로 결혼한 당신들 아버지의 부인이에요. 제가 나갈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법적으로는 그쪽이 저희 아버지의 부인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나는 냉정하게 현실을 지적했다. 아버지는 원래 하던 대로 이제는 그쪽을 외면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요. 그쪽도 알겠지만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힘드시잖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게 그쪽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여자는 할 말이 없었다. 내가 말한 것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이들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어색한 상황에서 계속 살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여자는 자신의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자 조금 흔들렸다. 정말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고 아이들도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여자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마지막으로 조건을 제시했다. 그럼 제가 나가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이혼할 때 위자료를 주세요. 얼마를 원하세요? 그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큰 금액을 불렀다. 5천만 원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다. 아직도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위자료는 잘못한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처음부터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위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돈 때문에 결혼했다가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서 떠나는 거라면 오히려 아버지가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여자는 내 말을 듣고 완전히 말이 막혔다. 하지만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 산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1천만 원 정도는 드릴 수 있어요. 그 여자는 1천만 원이라는 액수에 실망한 것 같았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정말 1천만 원만 주는 거예요? 네, 그것도 저희의 선이에요. 법적으로는 한 푼도 줄 의무가 없거든요. 그 여자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알겠어요. 그럼 1천만 원 주시면 나가겠어요. 나는 그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했다. 고마워요. 덕분에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더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그쪽이 아니었다면 아버지의 그런 면을 몰랐을 수도 있었어요. 그 여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여자는 그 대화 이후 일주일 만에 집을 나갔다. 이혼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아버지도 이미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에 이혼에 적극적이었다. 1천만 원의 합의금도 약속대로 지급했다. 그 여자는 그 돈을 받고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아버지는 이혼 후에도 여전히 여자들과 만나고 있다. 이제는 80세가 가까운 나이인데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재혼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아마 이번 일로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우리 삼남매는 여전히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조건적으로 지원하지는 않는다. 아버지가 여자들에게 쓰는 돈은 제한하고 있다.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가장 큰 교훈은 돈만으로는 진정한 관계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여자는 돈 때문에 아버지에게 접근했지만 결국 돈 때문에 관계가 파탄났다. 또한 아버지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의 그런 면들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반성하게 되었다. 그 여자에게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한 것들이 과연 옳았을까? 물론 그 여자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차갑게 대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한 행동이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내가 그때 강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면 그 여자는 계속해서 우리 가족에게 피해를 주었을 것이다. 현재의 상황. 현재 아버지는 혼자 살고 있다. 가끔 만나는 여자들은 있지만 진지한 관계는 아닌 것 같다. 아버지도 이제는 나이를 실감하시는 것 같다. 우리 삼남매는 여전히 아버지를 정기적으로 뵙고 있다. 하지만 예전처럼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아버지도 그런 우리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가끔 아버지가 그때 그 여자와 결혼한 게 잘못이었나? 라고 물어보신다. 나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된다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여자에 대한 소식은 가끔 들린다.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쨌든 우리와는 완전히 인연이 끊어진 상태다.